사랑하는 엄마, 아빠.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정우 씨.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숨어 있었죠.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우입니다. 올해로 42이 됐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에 일주일 만에 찾아뵀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한겨울인데 말이죠.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태평하게 TV를 보고 계셨어요. 엄마, 문이 왜 이렇게 열려 있어요? 언제 열어놨더라. 아까 택배 왔을 때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깜빡하신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시거나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손주들 이름을 가끔 헷갈려 하시는 거였어요. 누나와 상의 끝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은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단계입니다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는 어머니마저. 누나는 제 옆에서 울음을 참고 있었고 어머니는 오히려 담담해 보이셨죠. 정우야, 괜찮아. 엄마는 아직 멀쩡해. 엄마가 편한 곳에서 지내시게 해드리자. 내가 절반 부담할게. 그렇게 24시간 상주할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자 씨라고 58세의 경험 많은 분이셨어요. 월 50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죠. 퇴근길에 들러 어머니 얼굴이라도 뵙고 가려 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야 했거든요. 그나마 아내가 평일에 가끔 들러주는 게 위안이 됐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된 요양보호사 최명자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어머니의 모든 생활 패턴을 파악하시고 식사부터 약 복용까지 꼼꼼하게 챙기셨죠. 특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도라지 차를 매일 아침 끓여드리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어머니 댁에 들러 얼굴도 뵙고 가끔은 직접 반찬도 해다 드리곤 했죠. 아내가 그렇게 해주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일이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찾아뵀을 때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씨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렷해지신다고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님, 산책 가실래요? 어느 날 아내가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뵀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다고 최명자 씨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죠. 뭔가 긴장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작은 변화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어요. 치매 초기라고는 하지만 손주들 이름은 절대 잊지 않으셨죠. 요양보호사 최 씨는 늘 세심하게 어머니를 살펴주셨어요. 어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저에게 알려주셨죠. 어머님이 오늘은 식사를 잘 못하셨어요. 어제는 밤에 몇 번 깨셨어요. 같은 소소한 것들까지요. 그런 최 씨의 보고 중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아내가 올 때마다 어머니가 불안해하신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저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려니 했어요. 어머니가 낯설어 하시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어머니의 그 불안한 기색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듭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하는 미안함을 안고 그래도 최명자 씨가 잘 돌봐주시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누나도 가끔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럴 때마다 제가 신경 써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챙겨주곤 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울린 전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최명자 씨였습니다. 평소에는 문자로만 소통하던 분이셨기에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최명자 씨의 다급한 목소리.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거예요. 아내와 산책을 나갔다가 넘어지셨다고,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의실을 뛰쳐나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서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평소에 단정했던 모습이 아닌 엉망이 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더욱 크게 흐느끼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부축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병원 측 설명으로는 다행히 골절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일주일 정도는 입원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병실에 누워서도 아내를 걱정하시는 눈치였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도 서연이 많이 놀랐지?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어머니는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자책감이 밀려왔죠. 최명자 씨는 그동안 어머니가 산책을 자주 다니셨고 특별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퇴원하시고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순간 화가 났어요. 어머니는 이곳에서 편히 지내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는 건지. 그때 아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평소의 얌전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다행히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자꾸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최명자 씨가 24시간 함께 계시지만 무언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활기차신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자주 한숨을 쉬시고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최명자 씨의 말씀으로는 밤에도 자주 깨시고 불안해하신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근 없는 날이라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를 뵈러 갔죠. 어머니 팔의 깁스는 이제 풀었지만 왼쪽 팔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이 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산책하다 넘어졌다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뭔가 공허해 보였달까요? 최명자 씨에게 따로 물어보니 아내와 산책을 다녀오신 후에 생긴 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최명자 씨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게 더 있는데 차마 꺼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무시다가 결국 별일 아니에요. 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 지으셨죠.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찾아뵙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딘가 다치시거나 불편해하시는 일이 생기는 거죠. 멍이 들었다거나 무릎이 까졌다거나. 그때마다 아내는 자신이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며 과하게 사과했어요. 누나한테 전화가 온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누나도 어머니가 달라지신 것 같다며 걱정을 했어요. 특히 아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가 불안해하신다고 최명자 씨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오시는 날이면 어머니가 유독 예민해지신다고. 산책을 가실 때도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도 아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 아무 말씀도 않으신다고 해요. 직장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고, 보고서를 쓰다가도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죠. 이런 게 직감이라는 걸까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자꾸만 들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확한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 답답해서요. 첫 번째 사고가 있고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사실 이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그냥 내가 예민했던 거구나 기우였구나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그 불길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순간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어머니가 공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다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지셨다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계단에서, 왜 하필 또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달려가는 차 안에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고 때와는 다른, 뭐랄까, 조금은 기계적인 눈물 같았달까요? 어머님이 갑자기 비틀거리셔서 제가 잡으려 했는데 아내의 해명을 듣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최명자 씨에게 전화로 물어보았는데 최명자 씨의 말로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어지러움을 호소하신 적이 없었고 그날 아침은 오히려 아침에 혈압도 정상이었고 기분 좋게 TV도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깁스를 한 다리, 온몸의 타박상,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겁에 질린 눈빛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그저 괜찮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 물건을 챙겨 병원으로 온 최명자 씨를 만났어요. 평소에 침착하던 모습과는 달리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김정우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그러다 문득 복도 끝에서 아내가 나타나자 최명자 씨는 말을 멈추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순간 전 확신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퇴근 후 병원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동안 지난 2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몸의 원인 모를 멍들, 아내가 다녀간 날마다 생기던 불편한 일들, 최명자 씨의 불안한 눈빛,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음날 최명자 씨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꺼리셨지만 제가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죠. 아내가 어머니와 단둘이 외출할 때마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어머니가 아내를 무서워하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아내와 어머니를 절대 단둘이 두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산책을 나간다고 하면 꼭 따라 나가거나 저한테 연락 달라고도 부탁드려서요. 최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생명보험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 전화련이 했죠. 김정우 고객님 맞으신가요? 닥순의 고객님 관련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몇 가지 확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보험금 청구라니, 제가 청구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보험금 청구인지, 언제 청구됐는지. 보험사 직원의 답변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지난 3개월간 총 3번의 보험금 청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팔골절, 두 번째는 단순 넘어짐으로 인한 찰과상, 그리고 이번 다리 골절까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된 보험에서 청구가 들어왔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고 다시 전화했죠. 메일로 받아본 서류들, 거기에는 분명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사고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는 게 분명했죠. 아내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평소처럼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저녁 식사를 하는 아내를 보는 게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저녁 내내 아내의 손을 볼 때마다 그 손으로 어머니를 밀었을 거란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아내가 왜 그렇게 어머니와의 산책을 고집했는지, 왜 자꾸 요양원 얘기를 꺼냈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최후의 목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죠. 바로 최명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지 말아달라고. 특히 아내와 단 1분도 혼자 있게 하지 말아달라고 한 번 더 부탁드렸죠. 이제 남은 건 증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신고하자니 증거가 부족했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차라리 제가 직접 현장을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증거를 잡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내와 마주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아이들 앞에서 평소처럼 굴어야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최명자 씨와는 매일 통화를 했어요. 아내의 동향을 살피고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죠. 최명자 씨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밤낮으로 어머니를 지켜주시고 제 부탁을 한치의 빈틈없이 들어주셨거든요. 아드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곁은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그렇게 3주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최명자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최근 몇 주 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거든요. 급하게 회사를 빠져나왔어요. 어머니 댁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차를 하고 멀리서 지켜보는데 아내와 어머니가 함께 산책을 나오시더군요. 최명자 씨도 같이 계셨고요. 숨 죽이고 뒤를 따라갔어요. 심장은 계속해서 쿵쾅거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들었죠. 하지만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보였죠. 1시간 정도의 산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듯 완벽하게 다정한 며느리 역할을 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 CCTV를 설치할까 고민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건 불법이잖아요. 결국 포기했죠. 대신 어머니 댁 주변 골목의 CCTV 위치를 전부 파악해뒀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첫 번째 미행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거래처와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갑자기 최명자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드님, 아내분이 또 오셨어요. 산책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난번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최명자 씨의 문자에서 평소에는 없던 급박함이 느껴졌달까요? 거래처 임원들이 모여있는 회의실에서 갑자기 일어났어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뛰쳐나왔죠. 차 키를 찾는 손이 떨렸어요. 운전하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초조해져서 손톱을 깨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10분 거리를 5분 만에 도착했을 거예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세 분이 산책을 나가고 계셨어요. 멀리서 보니 평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아내는 중간중간 주변을 살폈죠. 마치 누가 지켜보고 있나 확인하듯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이셨어요. 최명자 씨는 계속해서 어머니 곁을 지키고 계셨고요. 그렇게 10여 분을 걸었을까요? 드디어 그들이 큰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멀리서 커다란 트럭이 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아내가 최명자 씨에게 뭐라고 말을 걸더니 어머니 옆으로 바짝 다가섰어요. 최명자 씨는 잠시 다른 쪽을 보고 계셨고 순간 제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트럭이 다가오는 순간 아내의 손이 어머니의 등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리시는 모습, 최명자 씨가 놀라서 돌아보는 모습, 그리고 제가 미친 듯이 달려가는 모습까지도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온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를 붙잡은 건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끄는 순간 트럭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죠. 차갑고 냉정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최명자 씨가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동안 전 아내와 마주섰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속일 것도 없었죠. 제 휴대폰에는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트럭 운전사가 놀라서 차를 세웠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4일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순간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돈도 못 벌고 늙어서 돈만 축내는 걸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내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어요. 결국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이 드러난 거니까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아내는 계속해서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써온 가면이 벗겨진 것처럼. 더 이상의 연기는 없었죠. 그저 냉정하고 무감정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저는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떨고 계셨거든요. 최명자 씨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셨지만 어머니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상황을 설명하면서 휴대폰 영상도 경찰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 보험금 청구건들, 의심스러운 사고들,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경찰관이 아내에게 다가가는 순간 아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뭘 그래요? 당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늙은 엄마 요양원 안 보내고 비싼 요양보호사 쓴다고 매달 몇백만 원씩 쓰는 거 그거 너무 짜증나서 난 그래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한 거지 당신 탓이야.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니. 사실 제 급여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매달 단순 생활비로 300만 원씩 줬고 그 외에 공과금이나 아이들 학원비 같은 건 모두 제가 냈고 남은 돈은 저축을 하다가 어머니의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제가 부담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가던 돈은 300만 원에서 전혀 줄지가 않았어요. 화가 난 저는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려 한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평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아닌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모든 걸 혼자 참아오신 거였죠.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증오와 냉담함을 쏟아냈죠. 치매 걸린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똑같은 말 반복하고 돈만 들어가고 차라리 빨리 보내드리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것 같다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둘씩 진실이 드러났어요. 처음엔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던 어머니의 팔 골절.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봤고 그 맛을 본 아내는 점점 더 대담해진 거였죠. 처음엔 가벼운 찰과상으로 몇만 원을 타내더니 팔 골절로 몇십만 원을 받았고 결국 다리 골절까지 이어지면서 수백만 원을 챙긴 게 밝혀졌어요. 아내는 계획적으로 사고를 조작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계속 다치게 했어요. 결국 경찰은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아내를 기소했고 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아내의 죄질이 워낙 나빴던 터라 법원에서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는 살인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어요. 이혼 절차도 동시에 진행됐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범행을 듣고 질색했어요. 특히 첫째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방에 틀어박혔죠. 결국 아이들은 엄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아내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를 바라봤지만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되었어요. 살던 집과 어머니의 아파트도 정리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따로 사는 것보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집을 구해 이사했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아요. 요양보호사 최명자 씨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세요.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어머니도 살뜰히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주말이면 제가 어머니와 아이들을 돌보고 가끔 누나도 와서 도와줘요. 이제야 좀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시곤 해요. 지난 일들을 떠올리시는 걸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깊은 한숨을 쉬시진 않아요. 이제는 제가 곁에 있다는 걸 아시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김정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나누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엄마, 아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